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집들이 날 제 가슴에 분홍색 레이스 앞치마를 던지며 형님은 평생 이런 집 살 일도 없을 테니 설거지나 하세요라고 비웃던 동서. 그날 저녁 그 집 안에서 가장 귀하다는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들어온 그 남자는 허리 굽혀 아부를 떨던 동서 부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고 있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허리를 완전히 반으로 접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100평짜리 집을 자랑하던 동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통쾌함이 밀려오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이 생겼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동서는 그렇게 대단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모임에 가도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명절 선물도 제일 저렴한 걸 들고 와서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동서가 몇 년 전 시댁 쪽 인맥을 통해 우연히 사업 기회를 잡으면서 돈을 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저 잘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서는 돈이 불어날수록 목소리가 커졌고 시댁 어른들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자기 차가 얼마짜리인지, 어느 브랜드 가방을 새로 샀는지 은근슬쩍 자랑을 흘렸고 제가 입은 옷이나 제가 타는 차를 보며 형님은 아직도 그거 타세요? 라며 웃음 섞인 말로 사람을 긁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이 좋아질 때도 있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 부부로 시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늘 수수한 차림으로 시댁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기던 며느리였습니다. 생신상 차리는 것도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도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늘 제 몫이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두고 형님은 딱히 하는 일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하셔야죠라며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뜸과 거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번에 새로 완공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로 이사해요. 연예인들도 산다는 그 동네 아시죠? 시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크게 할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드디어 시댁 서열의 꼭대기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100평짜리 집이라니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보여온 아나무인 격 태도를 생각하면 이번 집들이가 단순한 축하 자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들이는 가야지. 근데 또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르겠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 별일 있겠어. 하지만 저에게는 동서도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다닌 직장은 분명 평범한 대기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곳은 달랐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창립자였고 그 회사 아래에는 크고 작은 계열사들이 여럿 딸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제 신분을 철저히 숨겼고 남편 역시 제 뜻을 존중해 시댁에는 그저 맞벌이하는 평범한 부부로만 저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 중 하나가 바로 동서 남편이 목숨 걸고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동서는 친척 단체 대화방에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새로 산 샹들리에 사진,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사진, 그리고 은근슬쩍 남편 회사에서 곧 있을 전무 승진 이야기까지.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의 메시지에 연신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둘째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키는구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 굳이 먼저 나서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집들이 당일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동서의 펜트하우스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미끄러질 듯 반짝였고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입을 떡 벌린 채 동서의 손을 붙잡고 아이고 둘째야. 내가 정말 출세했구나 출세했어.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서 이사하느라 고생 많았어. 집 정말 근사하네. 그러자 동서는 저를 아래 위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거실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분홍색 레이스 앞치마를 집어 제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근데 멀뚱히 서서 뭐 하세요? 형님은 평생 이런 집 살 일도 없으실 텐데 오늘 눈 호강이나 실컷 하고 가세요. 아 참. 오늘 남편 회사 높은 분들도 오시기로 해서 저랑 그이는 손님 맞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형님이 주방 들어가서 음식 좀 나르고 설거지 좀 전담해줘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대놓고 사람을 파출부 취급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며 한마디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처남댁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형님한테.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너는 동서가 큰일 치르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냐? 둘째 동서 덕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 집안이 살았어. 큰애 너는 얌전히 주방 들어가서 동서 일 좀 도와라. 싹싹하게 움직여야 이 넓은 집이 돌아가지 않겠니? 동서는 시어머니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그 무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돈의 위력 앞에 눈치를 보며 슬슬 피할 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앞치마를 맸습니다. 그래, 오늘이 너희의 마지막 잔칫날이 될 테니까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저는 주방 구석으로 들어가 묵묵히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들이 연회는 무르익었습니다. 비싼 와인과 고급 출장 뷔페 음식이 거실 가득 깔렸고 동서 부부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연신 땀을 닦으며 자비를 하는 제 모습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동서가 주방으로 다가와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형님, 얼음 가득 채운 물 좀 거실로 내와요. 손님들 다 드신 접시 빨리빨리 안 치우고 뭐해요? 형님, 오늘 제대로 일 좀 하셔야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둘째 며느리를 바라볼 뿐 저를 향한 눈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낀 채 그릇을 닦고 쟁반을 나르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손님들이 건네는 빈잔을 받아 새 와인을 채워 가져다 주는 것도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렸지만 저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조용히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질 무렵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남편의 얼굴에 극도의 긴장감이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휴대폰을 연신 확인하며 거실을 서성이던 동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서가 친척들을 향해 큰 소리로 주목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이제 곧 진짜 귀한 분이 도착하십니다. 제 남편이 이번에 전무 승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 회사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계신 최종 직속 대표이사 사장님을 저희가 정말 삼고초려 끝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들 예의를 갖춰주세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물론 친척들까지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발걸음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서 부부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며 이게 다 둘째 며느리 덕분이다라고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수행원 몇 명을 거느린 채 위험 있는 풍채의 중년 남성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동서 부부가 그렇게 목을 매던 남편 회사의 최고 권력자 대표이사였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서 부부는 허리를 무려 90도로 꺾으며 거의 기어가듯 대표이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기 제일 좋은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벼대며 아부를 떨려는 동서 부부의 모습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아부를 떨던 동서 부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대표이사의 시선이 거실을 지나 저 멀리 구석진 주방으로 향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분홍색 레이스 앞치마를 메고 고무장갑을 낀 채 그릇을 닦고 있던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쪽으로. 당황한 동서 남편이 그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대표이사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대리석 바닥이 쿵쿵 울릴 정도로 성큼성큼 주방 구석으로 걸어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을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술렁이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동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대표이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멈춰 선 대표이사는 동서 부부에게 보여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허리를 완전히 반으로 접어 폴더처럼 인사를 올렸습니다. 구두 앞코가 바닥에 닿을 듯한 완벽한 복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넓은 펜트하우스 사방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순간 거실은 빙하기가 찾아온 듯 얼어붙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로봇처럼 굳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충 묶었던 머리끈을 풀며 대표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사장. 오랜만이네.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그러자 김 사장이라 불린 대표이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장님 가문의 행사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감히 제가 어찌 이런 자리에 상석을 차지하려 했겠습니까?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연신 손을 내젓는 그의 모습은 조금 전 동서 부부에게 보여주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동서 부부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 전원은 저에 대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다닌 직장은 그냥 평범한 대기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던 곳은 달랐습니다. 저는 수년 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거대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창립자이자 진짜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지금 동서 남편이 전무 승진을 코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 회사는 제가 소유한 지주회사의 수많은 계열사 중 고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즉 동서 부부가 신처럼 모시던 김 사장조차도 제 말 한마디면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일개 고용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 제 신분을 철저히 숨겼고 남편 역시 제 뜻을 존중해 시댁에는 그저 맞벌이하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로만 소개해왔던 것이 오늘 이런 반전 상황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동서 부부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잿빛이 되었습니다. 동서의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저를 파출부 대하듯 부려먹던 동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형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눈이 뒤집혀서 감히 회장님 몰라뵙고 제발 제발 저희 남편은 아무 죄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동서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100평 집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앞치마를 던지던 그 기고만장한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눈치만 살피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을 살린 둘째 며느리를 추켜 세우며 저를 나무라던 그 입은 이제는 단 한마디도 떼지 못한 채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매어 있던 분홍색 레이스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동서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졌습니다. 동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사느라 대출 많이 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 이자 감당하려면 아주 바쁘겠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동서는 앞치마를 부여잡은 채 바닥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낙마 위기에 처한 동서 남편과 김 사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사장, 내일부터 저 친구 승진 심사 취소하고 그동안 회사 자금 어떻게 굴렸는지 감사팀 넣어서 삿다치 털어. 김 사장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예. 회장님 말씀대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 부부 내일부터 회사에서 내 책상 빼라. 내 회사에서 내 돈 먹으면서 내 사람 무시하는 꼴 난 눈 씻고도 못 보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동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형님, 제발이요. 회장님, 하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하게 빛나던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비명과 흐느낌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고 그 화려하고 숨막히던 펜트하우스를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도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도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동서 부부에 관한 소식이 시댁 친척들 사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서 남편은 전무 승진은커녕 감사팀 조사 결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동서가 그토록 자랑하던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역시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시장에 내놓아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한때 온 집안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요란하게 자랑하던 그 집은 이제는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동안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안부만 전했을 뿐 예전처럼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 챙기는 며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꼭 이런 일을 겪어야만 드러나는 것일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순간의 지위로는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서는 단지 운 좋게 사업 기회를 잡았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했고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버린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반면 저는 굳이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결국 제가 지켜온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 위에 서려던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이번 집들이는 모두에게 아주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광경이 떠오릅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 꿇은 채 울부짖던 동서의 모습, 그리고 당당하게 그 집을 걸어 나오던 저 자신의 모습.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려 들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돈이나 지위가 생겼다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 일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